새벽 2시 병원에서 급한 전화가 왔습니다. 중환자실에 이상한 사람이 나타났어요. 간호사 가운을 입고 있는데 명단에 없는 사람이에요. 급히 달려간 병원, 거기에 형수님이 경찰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경찰이 형수님 가방을 열었어요. 주사기가 나왔습니다. 이게 뭡니까? 형수님은 대답하지 못했죠. 다음 날 경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주사기 안에 고농도 인슐린이었습니다. 당뇨 없는 환자에게 투여하면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양이었어요. 그리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한 달간 의식 없던 할머니가 눈을 뜨신 겁니다. 판결 선고일 법정에 휠체어를 타고 가신 할머니. 피고인 최미란 징역 7년, 피고인 박영숙 징역 3년. 법정 구속한다. 쾅! 할머니가 제 손을 꽉 쥐셨습니다. 정의가 이겼구나.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92세 할머니의 80억 유산을 노린 시댁, 식구들과 그들을 막아낸 며느리의 실화입니다. 저는 남편 재혁 씨와 결혼한 지 15년째 평범한 주부 박수진이었습니다.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시댁 건물에서 대가족과 함께 살아왔어요. 시어머니, 시아버지, 남편의 형님 동욱 씨 내외와 함께 북적이는 대가족이었죠. 우리 시댁은 5층짜리 건물 한 채를 소유한 꽤 부유한 집안이었습니다. 1층은 프랜차이즈 카페를 임대해주고 있었고 2층부터 5층까지는 시댁 식구들이 각자 한 층씩 나눠서 사용했어요. 저희 부부는 3층에서 초등학교 5학년 아들 민서 하나를 키우며 그럭저럭 평화롭게 지냈습니다. 시할머니는 올해 92세로 5층에 혼자 거주하고 계셨어요. 할머니는 정신이 또렷하고 기억력도 좋으셨지만 무릎 관절이 안 좋아서 거동이 많이 불편하셨죠. 계단 오르내리는 건 거의 불가능했고 지팡이를 짚고 겨우 방 안에서 화장실 정도만 다니실 수 있었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7시면 어김없이 5층으로 올라가 할머니께 아침 식사를 올려드렸어요. 죽을 끓이거나 부드러운 반찬을 준비해서 정성스럽게 상을 차렸죠. 할머니 드시는 걸 옆에서 지켜보고 약도 시간 맞춰 챙겨드리고 혈압도 재드렸습니다. 점심과 저녁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루 세 끼를 빠짐없이 올려드렸죠. 주말에는 할머니 방 청소도 도와드리고 빨래도 해드리고 말벗도 되어드렸습니다. 할머니는 저를 무척이나 예뻐하셨어요. 시댁 식구 중에서 저를 가장 믿는다고, 진짜 친손녀 같다고 늘 말씀하셨죠. 사실 시어머니나 형수님 미란 씨는 할머니께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명절이나 생신 때나 얼굴 비추는 정도였어요. 평소엔 안부 전화조차 잘 안 하셨죠. 어느 화창한 봄날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할머니께 아침 식사를 올려드렸어요. 부드럽게 끓인 호박죽과 나물 반찬, 그리고 할머니가 좋아하시는 멸치볶음을 준비했죠. 할머니는 맛있게 드시더니 숟가락을 내려놓으시고 제 손을 덥석 잡으셨습니다. 그 손길이 평소와 달리 떨리고 있었어요. 할머니의 눈빛이 유난히 진지했습니다. 수진아, 너한테 부탁할 게 하나 있다. 네, 할머니. 뭐든지 말씀하세요. 이건 절대로, 정말 절대로 아무한테도 말하면 안 된다. 특히 내 시어머니한테는 입도 뻥긋하지 마라. 알았지? 할머니의 목소리가 낮고 무거웠습니다. 저는 뭔가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느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할머니. 약속할게요. 아무한테도 안 말할게요. 할머니는 안심하신 듯 천천히 입을 여셨습니다. 다음 주 금요일 오전 10시에 변호사 사무실에 나 좀 데려다줘. 주소는 여기 적혀 있어. 할머니가 손바닥만 한 메모지를 제 손에 쥐어주셨어요. 노란색 메모지에는
강남 어딘가에 법무법인 주소가 적혀 있었죠. 병원 가시는 거예요? 할머니 어디 아프세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니야. 병원 아니고 유언장 작성하러 가는 거야. 나도 이제 나이가 많으니까 언제 하늘나라 갈지 모르잖아. 미리미리 정리해 두려고 그래. 저는 가슴이 먹먹해지며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할머니, 아직 건강하신데 무슨 그런 말씀을 하세요. 할머니는 한참 더 사셔야죠. 할머니가 제 손을 꽉 쥐며 쓸쓸하게 웃으셨어요. 사람 일은 아무도 모르는 거야. 내일 당장 뭐가 어떻게 될지. 90 넘으면 하루하루가 보너스야. 그런데 할머니, 왜 저한테만 말씀하세요? 시어머니가 모시고 가시는 게 낫지 않아요? 할머니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 사람들한테 말하면 시끄러워져. 말이 많아지고 이것저것 간섭하고 귀찮단 말이야. 너만 알고 조용히 다녀오자.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라. 특히 내 시어머니. 알겠지? 저는 할머니의 진지한 눈빛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할머니. 알겠습니다. 비밀로 할게요. 할머니는 그제야 안심하신 듯 제 손을 토닥이셨습니다. 역시 너밖에 없어. 너만 믿는다. 그날 저녁 저는 메모지를 서랍 깊숙한 곳에 숨겨뒀습니다. 남편에게도 말하지 않았어요. 할머니의 당부가 그만큼 무겁게 느껴졌거든요. 드디어 금요일 아침이 되었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아들 민서를 학교에 보내고 시어머니께는 할머니 정기검진 때문에 병원 모시고 간다고 둘러댔어요. 사실 할머니는 한 달 전에 검진을 받으셨기 때문에 이번 달엔 병원 갈 일이 없었거든요. 시어머니는 그냥 그러냐며 별 관심 없이 넘어가셨죠. 오전 9시 30분 저는 5층으로 올라가 할머니를 모셨습니다. 할머니는 깔끔하게 옷을 차려입고 계셨어요. 평소 집에서 입으시던 편한 옷이 아니라 외출복이었죠. 머리도 단정하게 빗으셨고요. 수진아, 왔구나. 가자. 할머니를 부축해서 천천히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할머니의 무릎이 안 좋아서 한 계단 한 계단 조심스럽게 내려가야 했어요. 1층까지 내려오는 데만 10분이 넘게 걸렸죠. 택시를 타고 강남에 있는 법무법인으로 향했습니다. 고급스러운 오피스텔 건물 15층에 위치한 곳이었어요. 유리문을 열고 들어가니 깔끔한 인테리어의 넓은 사무실이 나타났습니다.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자 변호사가 저희를 맞이했어요. 어서 오십시오, 할머님. 오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유언 공증 준비 다 되어 있습니다. 변호사는 저희를 응접실로 안내했습니다. 가죽 소파에 앉아 비서가 차를 내왔어요. 변호사는 두꺼운 서류 봉투를 펼쳐 보이며 차근차근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먼저 재산 목록부터 확인하시겠습니까? 그러죠. 변호사가 A사 용지 한 장을 할머니와 제 앞에 놓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송파구 소재 5층 건물, 대지 150평, 건물 연면적 420평, 현재 시가 80억 원 추정. 소유자 김순자. 할머니, 그 건물이 할머니 명의였어요? 그럼 내가 젊었을 때 옷 장사하고 식당하고 해서 번 돈으로 35년 전에 산 거야. 원래 내 거지 뭐. 저는 완전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당연히 시아버지 명의인 줄 알았거든요. 시아버지가 사업하셔서 번 돈으로 산 건물인 줄 알았어요. 근데 알고 보니 할머니 명의였다니요. 변호사가 계속 설명했습니다.
1층 상가 보증금 1억에 월세 500만 원, 연 6천만 원 수익이 나오고 있고요. 이것도 할머님께서 관리하고 계십니다. 예금은 신한은행에 12억, 국민은행에 8억 정도 되시고요. 할머니 진짜 부자셨네요. 그걸 왜 말 안 하셨어요? 할머니가 씁쓸하게 웃으셨습니다. 말하면 편하게 못 살아. 다들 내 재산 노리고 난리 치니까 그냥 조용히 살고 싶었어. 변호사가 유언장 초안을 펼쳐놓았습니다. 그럼 유언 내용 말씀드리겠습니다. 1층 상가는 큰며느리 최미란에게, 2층은 큰아들 최동욱 부부에게, 3층은 작은아들 최재혁 부부에게, 4층은 현금으로 환산하여 손주들 교육비 명목으로 신탁 설정, 5층은 며느리 박수진에게.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할머니, 5층을 저한테요? 그건 너무 과분한데요. 뭐가 과분해? 15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나 밥 해다 주고 약 챙겨주고 청소해주고 그랬잖아. 그게 얼마나 고마운데. 내가 제일 효자야, 진짜. 그럼 시어머니랑 시아버지는요? 변호사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시부모님께는 별도로 현금 5억 원씩 상속하신다고 유언하셨습니다. 할머니가 딱 잘라 말씀하셨어요. 쟤네는 내가 살아있는 동안 용돈도 충분히 줬어. 매달 1,000만 원씩 쥐어줬어. 10년이면 얼만데. 이미 받을 만큼 받았어. 이제는 나 진짜 돌봐준 사람들한테 줄 거야. 그게 공평한 거야. 저는 떨리는 손으로 유언장을 받아들었습니다. 정말 할머니 친필 서명이 되어 있었어요. 변호사 앞에서 공증까지 마친 정식 유언장이었죠. 할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근데 이거 시댁에서 알면 난리 날 텐데요. 그래서 비밀이라니까.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 유언장에 날인을 마치고 변호사 사무실을 나왔을 때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현실감이 없었어요. 택시 안에서 할머니가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수진아, 이거 진짜 비밀이야. 내가 죽기 전에 알려지면 집안이 난장판 될 거야. 꼭 비밀로 해라. 네, 할머니. 절대 비밀로 할게요. 걱정 마세요. 그날 저는 잠을 제대로 잘 수 없었습니다. 80억짜리 건물의 한 층을 제가 받는다니 믿기지 않았어요. 그날 이후 저는 이상한 변화들을 감지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시어머니의 행동이 눈에 띄게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가끔이라도 5층에 올라가서 할머니 안부를 여쭤보곤 하셨는데 이제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만 얼굴을 비추셨습니다. 그것도 형식적으로 10분 정도 앉아 있다가 볼일 있다며 내려가시곤 했죠. 형수님 미란 씨는 더했습니다. 한 달에 한두 번 정도만 올라가셨어요. 할머니 생신이나 명절 때 의무적으로 인사드리러 오시는 게 전부였죠. 형님 동욱 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주말에도 할머니 뵙는 것보다는 골프 약속이나 친구 만나는 게 우선이었어요. 시아버지는 원래 말수가 적으신 분이라 크게 티는 안 났지만 할머니와의 대화 시간이 점점 줄어드는 게 느껴졌습니다. 반면에 저는 여전히 매일 할머니를 챙겼어요. 아침 7시면 어김없이 5층으로 올라가 식사를 준비해 드렸습니다. 할머니가 좋아하시는 메뉴로 정성껏 요리했죠. 부드러운 생선찜, 두부조림, 나물 반찬, 미역국 같은 거요. 점심과 저녁도 빠짐없이 올려드렸어요. 할머니의 혈압약, 당뇨약, 관절약을 시간 맞춰 챙기는 것도 제 일이었습니다. 주말에는 할머니 방 청소를 도와드렸어요. 침구도 갈고 먼지도 털고 화장실도 깨끗이 닦았죠. 할머니는 제 손을 잡으며 늘 고맙다고 하셨습니다. 수진아, 너 아니면 나 진작 죽었을 거야. 내가 있어서 내가 이렇게 사는 거야.
정말 고맙다. 할머니 말씀 들으면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어요. 어느 일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저희 가족 전체가 2층 거실에 모였어요. 시아버지가 엄숙한 표정으로 가족 회의를 소집하신 거였죠. 다들 돌아가며 소파에 앉았습니다. 시아버지가 천천히 입을 여셨어요. 어머니 연세가 이제 90이세야. 언제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는 나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할 것 같아. 형님 동욱 씨가 바로 맞장구를 쳤습니다. 맞아요, 아버지. 요즘 상속세가 장난 아니라던데요. 부동산 같은 건 미리 증여받는 게 절세에 유리하다고 들었어요. 시어머니도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건물을 우리 명의로 미리 증여받으면 세금도 많이 절약되고 나중에 복잡한 절차도 없고 좋잖아요. 형수님 미란 씨가 적극적으로 의견을 보탰어요. 그럼 변호사 선임해서 할머니 모시고 가는 게 어때요? 할머니 정신 온전하실 때 서류 처리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나중에 치매라도 오시면 법적으로 문제될 수 있잖아요. 모두가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저는 가만히 앉아서 듣고만 있었어요. 남편 재혁 씨도 조용히 있었죠. 시아버지가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럼 내가 아는 변호사한테 연락해서 다음 주쯤 일정 잡아볼게. 형님이 대답했어요. 네, 아버지. 빨리 진행하는 게 좋겠어요. 그날 밤 저는 5층으로 올라가 할머니께 상황을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습니다. 할머니, 아래층에서 재산증여 얘기가 나왔어요. 변호사 선임해서 할머니 모시고 간다고 하시던데요. 할머니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표정이 차갑게 변했어요. 역시 그러고 있었구나. 내가 알았어. 다들 내 재산만 노리는 거야. 효도는 안 하고 재산만 탐내고. 욕심쟁이들. 할머니, 어떻게 하세요? 할머니가 제 손을 꽉 잡으셨습니다. 수진아, 나한텐 내 계획이 있어. 넌 아무 말하지 말고 조용히 지켜만 봐. 알았지? 할머니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네, 할머니. 알겠습니다. 저는 할머니의 의지를 믿기로 했어요. 며칠 후 시어머니가 형수님과 함께 5층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저는 마침 할머니께 점심 올려드리러 있었어요. 거실 구석에 조용히 앉아 상황을 지켜봤죠. 시어머니가 억지 미소를 지으며 할머니께 다가갔습니다. 어머니, 건강하시죠? 오늘 변호사 선생님 모셔왔어요. 재산 정리 좀 하시려고요. 할머니는 차 한 모금을 드시더니 차갑게 대답하셨어요. 난 그럴 생각 없어. 그냥 돌아가.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시어머니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억지로 웃음을 지으며 다시 말을 꺼냈어요. 어머니, 상속세 문제도 있고요. 미리 정리해 두시는 게 나중에 저희한테도 좋고 어머니한테도 좋아요. 법적으로도 문제 없고요. 할머니가 손사래를 치셨습니다. 싫다니까. 내 재산 내가 알아서 할 거야. 내가 원할 때 내가 하는 거지. 니네가 왜 나서? 나가라고. 형수님 미란 씨가 옆에서 거들었어요. 할머니, 저희가 할머니 걱정되어서 그러는 거예요. 요즘 상속 절차가 얼마나 복잡한데요. 미리 해두시면 나중에 편하시잖아요. 할머니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아니라니까. 나가. 내 방에서 당장 나가란 말이야. 변호사는 난처한 표정으로 서 있다가 먼저 나갔어요. 시어머니와 형수님도 어쩔 수 없이 물러났죠. 복도에 나온 시어머니의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어요. 형수님이 작은 목소리로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아니, 저희가 뭘 잘못했다고 저러세요? 시어머니가 낮게 대꾸했어요. 나도 모르겠어. 요즘 어머니가 이상해. 예전엔 안 저러셨는데. 제가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며 듣고 있는 줄도 모르고
두 분은 계속 수군거렸습니다. 저게 다 수진이 때문 아닐까요? 요즘 할머니랑 수진이랑 너무 붙어 있잖아요. 뭔가 귀띔이라도 한 거 아닐까? 시어머니가 제 쪽을 흘끗 쳐다봤어요. 그 눈빛이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 설거지에 집중했죠. 그날 저녁부터 시어머니와 형수님의 태도가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저한테 말을 거의 안 하시더라고요. 필요한 말만 딱딱하게 하셨죠. 며칠 후 시아버지까지 나서셨어요. 시아버지가 직접 5층으로 올라가셨습니다. 할머니한테 건물 증여 이야기를 꺼내신 거죠. 하지만 할머니는 완강하게 거부하셨어요. 아들한테도 똑같이 대답하셨습니다. 내 재산 내가 알아서 할게. 너희는 신경 끄고 있어. 시아버지도 할 수 없이 내려오셨죠. 그날 밤 2층에서 시댁 식구들끼리 모여서 회의를 했다고 들었습니다. 저와 남편은 초대받지 못했어요. 남편 재혁 씨가 형한테 물어봤지만 형님은 그냥 집안일이라며 얼버무렸죠. 그로부터 일주일쯤 지난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저는 할머니께 저녁 식사를 올려드리러 5층으로 올라갔어요. 평소보다 조금 늦은 시간이었죠. 오후 8시쯤 되었을 거예요. 초인종을 눌렀는데 대답이 없었습니다. 할머니, 저예요. 수진이요. 아무 대답이 없었어요. 이상한 예감이 들어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에 할머니가 안 계셨어요. 안방을 확인했지만 거기도 비어 있었죠. 화장실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급하게 화장실로 달려갔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자마자 저는 비명을 지를 뻔했습니다. 할머니가 화장실 바닥에 쓰러져 계셨어요. 의식이 없으셨습니다. 할머니. 저는 떨리는 손으로 할머니 손목을 짚어봤어요. 맥박이 미약하게 뛰고 있었죠. 급하게 119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할머니가 쓰러지셨어요. 빨리 와주세요. 주소를 알려주고 아래층으로 내려가 소리쳤어요. 할머니가 쓰러지셨어요. 빨리 올라오세요. 시댁 식구들이 모두 5층으로 올라왔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하고 응급구조사들이 할머니를 들것에 실었어요. 저는 구급차에 동승했습니다. 사이렌 소리를 울리며 가장 가까운 대학병원 응급실로 향했죠. 응급실 문이 열리고 할머니를 싣고 들어갔어요. 의사 선생님들이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저는 대기실에서 기다렸어요. 시댁 식구들도 하나둘 도착했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의사 선생님이 나오셨어요. 심각한 표정이었습니다. 보호자분이십니까? 네, 저 며느리예요. 환자분이 뇌출혈입니다.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즉시 수술이 필요한데 연세가 많으셔서 위험 부담이 매우 큽니다.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려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뇌출혈이라니요. 수술하면 괜찮아지시는 거죠? 의사 선생님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수술 성공률이 50% 정도입니다. 그리고 성공하더라도 후유증이 남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각오하셔야 합니다. 저는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할머니. 시아버지가 수술 동의서에 서명하셨습니다. 할머니는 곧바로 수술실로 들어가셨죠. 빨간 수술등이 켜졌습니다. 저는 수술실 앞 의자에 앉아 기도했어요. 제발 할머니가 무사하시길. 수술은 5시간 넘게 이어졌습니다. 새벽 2시가 되어서야 수술실 문이 열렸어요. 의사 선생님이 마스크를 벗으며 나오셨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하지만 아직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셨어요. 중환자실에서 경과를 지켜봐야 합니다. 할머니는 중환자실로 옮겨졌습니다. 온몸에 튜브가 연결되어 있었어요. 인공호흡기를 달고 계셨죠. 저는 유리창 너머로 할머니를 바라보며
또 눈물을 흘렸습니다. 할머니가 입원하신 지 한 달이 흘렀습니다. 할머니는 여전히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셨어요. 중환자실 침대에 누워 계셨죠. 의사 선생님은 회복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식물인간 상태로 몇 년을 갈 수도 있다고 했어요. 저는 매일 병원에 갔습니다. 면회 시간마다 빠짐없이 중환자실 유리창 앞에 서서 할머니를 바라봤죠. 할머니 손을 잡고 말을 걸었어요. 할머니, 저예요. 수진이요. 빨리 일어나세요. 할머니 보고 싶어요. 하지만 할머니는 눈을 뜨지 않으셨습니다. 시댁 식구들도 처음 일주일은 자주 왔어요. 하루에 한두 번씩 면회를 오셨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발길이 뜸해졌습니다. 2주일째부터는 이틀에 한 번, 3주일째부터는 사흘에 한 번 정도만 오셨어요. 특히 형수님 미란 씨는 거의 안 오셨습니다. 바쁘다는 핑계였죠. 시어머니도 일주일에 두세 번 정도만 오셨어요. 그것도 의무감에 오시는 것 같았습니다. 얼굴에 짜증이 역력했거든요. 반면 저는 하루도 빠짐없이 병원을 찾았습니다. 오전에 한 번, 오후에 한 번, 할머니 손을 잡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들려드렸어요. 민서가 학교에서 있었던 일, 오늘 날씨가 어땠는지, 할머니가 좋아하시던 드라마 이야기까지.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오후 7시쯤 병원에 도착했어요. 중환자실 면회 시간은 끝났지만 저는 복도를 걸으며 할머니 생각을 했죠. 화장실을 다녀오는 길이었습니다. 비상계단 쪽을 지나가는데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시어머니와 형수님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무심코 걸음을 멈췄어요. 두 분이 비상계단에서 대화를 나누고 계셨거든요. 저는 계단 입구 모퉁이에 몸을 숨겼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기다려야 하는 거예요? 할머니 깨어나시면 또 문제잖아요. 재산 증여도 못 받고. 시어머니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러니까 말이야. 차라리 빨리 돌아가시는 게 서로 편할 것 같은데. 형수님의 대답이었어요.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지금 뭐라고 하신 거예요? 병원비도 하루에 100만 원 넘게 나가고 있다고요. 중환자실 비용이 장난 아니래요. 한 달이면 3천만 원이에요. 이러다 재산 다 날리겠어요. 의사가 뭐래요? 회복 가능성 거의 없대요. 계속 이 상태로 있을 거래요. 몇 년 갈 수도 있다고. 그럼 그 사이에 건물 증여는 어떻게 받아요? 본인 의식이 있어야만 가능하다며요? 변호사한테 확인했어요. 그럼 답이 없네요. 할머니가 깨어나시지도 않는데. 형수님 목소리가 짜증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정리가 되어야 한다고요. 정리라는 말에 저는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무슨 뜻인지 너무나 명확했어요. 이 사람들이 할머니가 돌아가시길 바라고 있었던 겁니다. 아니, 어쩌면 더 끔찍한 생각을 하고 있을지도 몰랐어요. 저는 숨을 죽이고 계속 들었습니다. 인공호흡기 같은 것 떼면 안 되나요? 형수님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그건 법적으로 문제가 될 거야. 연명의료 중단은 환자 본인이 사전에 의사를 밝혀야 하는데 할머니는 그런 거 없잖아. 그럼 어떡해요? 그냥 이렇게 기다리기만 해야 해요? 일단은 그래야지. 아니면 형수님 목소리가 더 작아졌습니다. 저는 귀를 바짝 기울였어요. 아니면 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생각해 본 거예요. 두 사람의 발소리가 계단을 내려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한참을 서 있었어요. 온몸이 떨렸습니다. 분노와 공포가 동시에 밀려왔죠. 이 사람들이 정말 할머니한테 해를 끼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조용히 복도로 나와 병원을 나섰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남편에게 말했어요. 여보, 오늘 병원에서 시어머니랑 형수님 대화를 들었어.
뭐라고 하던데? 할머니가 빨리 돌아가셨으면 좋겠다고. 인공호흡기 때는 얘기까지 나왔어. 남편 재혁 씨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설마 그럴 리가. 엄마가 그럴 뿐이 아닌데. 내가 직접 들었어. 분명히 그런 얘기했어. 심지어 빨리 정리되어야 한다고까지 말했어. 정리가 뭔 뜻인지 알잖아. 남편이 한숨을 쉬었어요. 알았어. 내가 형이랑 얘기해 볼게.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닌 것 같아. 하지만 저는 남편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형제끼리 얘기해봤자 서로 감싸줄 게 뻔했어요. 저는 다른 방법을 생각해야 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핸드폰 녹음 기능을 켰어요. 그리고 병원으로 갔습니다. 혹시 또 그런 대화를 하면 증거로 남겨야겠다고 생각했거든요. 며칠간 별일 없었습니다. 그러다 토요일 오후였어요. 중환자실 앞 대기실에 있었습니다. 형수님이 간호사와 이야기하고 계셨어요. 저는 화장실 가는 척하며 두 사람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핸드폰 녹음 버튼을 눌렀죠. 주머니 속에 넣어서 소리만 녹음했습니다. 간호사님, 환자 상태가 어때요? 계속 같은 상태십니다. 호전되는 기미는 없으시고요. 회복 가능성은요? 형수님의 질문에 간호사가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거의 없습니다. 연세도 많으시고 뇌 손상이 심하셔서요. 형수님이 주변을 둘러보더니 더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럼 인공호흡기 같은 것 떼면 어떻게 되나요? 간호사가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그건 보호자 전원 동의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그리고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어서. 그냥 궁금해서 물어본 거예요. 형수님이 황급히 말을 돌렸습니다. 저는 충분히 녹음했다고 판단하고 화장실로 들어갔어요. 문을 잠그고 녹음 파일을 확인했습니다. 선명하게 녹음되어 있었죠. 저는 이 파일을 안전한 곳에 백업했습니다. 클라우드에도 올리고 남편 몰래 USB에도 저장했어요. 집에 돌아와서 저는 고민했습니다. 이 녹음을 어떻게 활용해야 할까요? 경찰에 신고해야 하나? 하지만 아직 실제로 벌어진 일은 없었어요. 그냥 대화일 뿐이었죠. 증거로서 충분할까요? 다음 날 일요일 오후였습니다. 저는 인터넷으로 법률 상담 사이트를 검색했어요. 무료 법률 상담 게시판에 상황을 익명으로 올렸습니다. 곧 변호사의 답변이 달렸어요. 내용인즉 아직 실행에 옮기지 않았더라도 명백한 살인 의도가 있다면 살인 예비 음모로 볼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녹음 파일이 증거가 될 수 있다고 했어요. 하지만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하다고 조언했죠. 저는 더 신중하게 움직이기로 했습니다. 월요일 아침 일찍 병원으로 갔어요. 할머니 방을 정리하러 5층에 올라갈 겸해서요. 할머니 책상 서랍을 열어봤습니다. 거기에 유언장 사본이 있었어요. 할머니가 변호사 사무실에서 받아오신 거였죠. 저는 그걸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변호사 명함도 챙겼어요. 그날 오후 저는 강남에 있는 그 법무법인을 다시 찾아갔습니다. 할머니 유언장을 작성했던 변호사님이었죠. 변호사님, 저 기억하시죠? 할머니 유언장 작성할 때 같이 왔던 며느리예요. 네. 기억합니다. 무슨 일이세요? 할머니께서 한 달 전에 쓰러지셨어요. 뇌출혈로 중환자실에 계세요. 의식이 없으세요. 변호사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유언장 관련해서 조치할 게 있나 싶어서 찾아뵀어요.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유언장은 이미 공증이 완료되어 있습니다. 할머님께서 돌아가시면 그대로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문제 없습니다. 그게 걱정이 아니라요. 저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시댁 식구들이 할머니 재산을 노리고 있어요.
할머니를 해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변호사의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그동안의 일들을 차근차근 설명했어요. 시어머니와 형수님이 재산 증여를 받으려 했던 일, 할머니가 거부하신 일, 그리고 병원에서 들은 대화 내용까지 녹음 파일도 변호사에게 들려줬습니다. 변호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녹음을 들었어요. 다 듣고 나서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건 명백히 살인 교사 미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실행에 옮기지 않았더라도 의도만으로도 문제가 됩니다. 경찰에 신고하셔야 해요. 하지만 아직 실제 행동은 없잖아요. 예방이 중요합니다. 실제로 일이 벌어지고 나면 돌이킬 수 없어요. 지금 신고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병원 측에도 알려서 보안을 강화해야 해요. 변호사는 즉시 경찰서에 연락을 취했습니다. 그리고 저와 함께 가까운 경찰서로 향했어요. 경찰서에 도착해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녹음 파일을 제출했죠. 담당 형사님이 녹음을 들으며 메모를 했어요. 이거 심각한 건데요. 일단 사건으로 접수하겠습니다. 병원 측에도 협조 요청해서 보안을 강화하겠습니다.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형사님이 계속 설명했습니다. 중환자실 CCTV를 추가로 설치하고 출입을 더 엄격하게 통제하겠습니다. 면회객 명단도 철저히 관리하고요. 혹시 수상한 움직임이 있으면 바로 연락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시댁 식구들을 경찰에 신고했다는 게 믿기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할머니를 지키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그날 밤 남편 재혁 씨에게 사실을 말했어요. 여보, 나 오늘 경찰서 갔다 왔어. 뭐? 왜 경찰서를? 시어머니랑 형수님 때문에. 할머니를 해칠 것 같아서 신고했어. 남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당신 미쳤어? 우리 엄마를 경찰에 신고해? 미친 게 아니라 할머니를 지키려는 거야. 녹음 파일도 있어. 직접 들어봐. 저는 남편에게 녹음 파일을 들려줬어요. 남편은 말없이 듣더니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가 정말 저럴 줄은. 형수님도 그렇고. 이제 알았어? 내가 거짓말한 거 아니지?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았어. 당신이 한 일이 맞아. 할머니를 지켜야지. 남편의 지지를 받으니 마음이 조금 놓였습니다. 며칠간 병원은 평온했어요. 시어머니와 형수님도 평소처럼 가끔 면회를 오셨죠. 겉으로는 아무 일 없는 것처럼 행동하셨어요. 저도 모르는 척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긴장을 늦추지 않았죠. 그렇게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수요일 저녁이었어요. 저는 집에서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죠. 오후 8시쯤 되었을 거예요.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여보세요? 혹시 김순자 할머님 보호자 박수진 씨 맞으십니까? 네, 맞는데요. 누구세요? 여기 중앙대학병원 간호사실입니다. 지금 중환자실에 좀 이상한 사람이 나타났는데요. 확인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한 사람이요? 네, 간호사 가운을 입고 있는데 명단에 없는 사람이에요. 지금 가겠습니다. 금방 갈게요. 저는 급하게 외투를 걸치고 집을 나섰어요. 택시를 타고 병원으로 향했죠. 가는 내내 불안했습니다. 설마 정말. 병원에 도착하니 중환자실 앞에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경비원, 간호사, 그리고 경찰까지 와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제가 보호자예요. 간호사가 저를 보더니 설명했어요. 새벽 2시쯤 이분이 중환자실에 들어가려고 했어요. 간호사 가운을 입고 있었는데 명단에 없어서 경비가 막았죠. 그 사람이 누구예요?
간호사가 한쪽을 가리켰습니다. 거기에 형수님 미란 씨가 앉아 있었어요. 경찰 옆에요. 형수님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저를 보더니 고개를 돌렸죠. 경찰이 저에게 다가왔어요. 보호자분이시죠? 신분증 확인 부탁드립니다. 저는 신분증을 보여줬습니다. 경찰이 고개를 끄덕이며 상황을 설명했어요. 저분이 새벽에 간호사 복장으로 중환자실에 들어가려 했습니다. 신분 확인 과정에서 가짜 출입증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어요. 그래서 저분을 어떻게 하실 건가요? 일단 연행해서 조사하겠습니다. 가방 수색도 필요하고요. 경찰이 형수님 가방을 가져왔어요. 안을 열어보니 주사기 몇 개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경찰이 주사기를 꺼내며 물었어요. 형수님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입술만 파르르 떨고 있었죠. 그건 말을 잇지 못했어요. 경찰이 주사기를 증거봉투에 넣었습니다. 이건 국과수에 의뢰해서 성분 분석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분을 연행하겠습니다. 형수님이 경찰차에 실려갔어요. 저는 그 광경을 멍하니 바라봤죠. 믿기지 않았습니다. 정말로 해를 끼치려 했다니요. 간호사가 제 팔을 살짝 잡았어요. 괜찮으세요? 앉으시겠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할머니는 괜찮으시죠? 네, 환자분은 이상 없으세요. 다행히 저희가 막았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간호사님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다음 날 아침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주사기 안에 든 물질을 검사한 결과 고농도 인슐린이었다고 했어요. 당뇨가 없는 환자에게 투여하면 저혈당 쇼크로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양이었다고 합니다. 형수님은 살인 미수 혐의로 구속됐어요. 저는 경찰서에 가서 진술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동안의 경위를 자세히 설명했죠. 며칠 후 경찰은 시어머니도 소환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시어머니가 공모한 사실이 드러난 거예요. 형수님과 시어머니가 함께 계획을 세웠다는 증거가 나왔죠. 문자 메시지 기록, 통화 내역 등이 확보됐습니다. 시어머니도 살인 교사 방조 혐의로 입건됐어요. 시아버지는 충격을 받아 쓰러지셨습니다. 급히 병원에 입원하셨죠. 형님 동욱 씨는 형수님과 이혼 절차를 밟기 시작했어요. 우리 집안은 완전히 난장판이 됐습니다. 남편 재혁 씨는 형과 아버지 사이에서 힘들어했어요. 저는 남편을 위로하며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가 잘못한 게 아니야. 할머니를 지킨 거야. 남편이 제 손을 꽉 잡았어요. 고마워. 당신이 아니었으면 할머니가 위험했을 거야. 재판 준비가 시작됐습니다. 검찰은 형수님에게 살인 미수, 시어머니에게 살인 교사 방조 혐의로 기소했어요. 저는 증인으로 법정에 섰습니다. 녹음 파일도 증거로 제출됐죠. 변호사님이 저를 잘 도와주셨어요. 형수님 변호인은 우발적이었다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계획적 범행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주사기를 미리 준비한 것, 가짜 출입증을 만든 것, 시어머니와 사전에 모의한 것 등이 모두 계획적 범행의 증거였죠. 재판은 석 달간 이어졌습니다. 그 사이 저는 계속 병원에 다니며 할머니를 돌봤어요. 의사 선생님은 여전히 회복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말씀하셨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할머니께 말을 걸었어요. 할머니, 빨리 일어나세요. 할머니 때문에 형수님이랑 시어머니가 감옥 갔어요. 할머니가 깨어나셔야 해요. 증언해 주셔야죠. 물론 할머니는 대답이 없으셨지만요. 그래도 저는 매일 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재판이 끝나갈 무렵이었어요. 검사는 형수님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습니다. 시어머니에게는 징역 5년을 구형했죠. 판결 선고일이 정해졌어요.
다음 주 금요일이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그날을 기다렸어요. 할머니, 이제 곧 판결이 나와요. 제발 깨어나세요. 할머니가 깨어나셔서 직접 보셔야 해요. 정의가 승리하는 걸 할머니가 보셔야 한다고요. 판결 선고 이틀 전인 수요일 오후였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중환자실 면회를 갔어요. 유리창 너머로 할머니를 바라보고 있었죠. 할머니, 저예요. 수진이요. 오늘도 왔어요.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할머니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인 거예요. 저는 처음에 착각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다시 봤을 때 분명 손가락이 움직였습니다. 간호사님, 간호사님, 할머니 손가락이 움직였어요. 간호사가 급히 달려왔어요. 의사 선생님도 오셨죠. 할머니를 살펴보더니 눈을 크게 떴습니다. 의식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정말요? 할머니가 깨어나시는 거예요? 가능성이 있습니다. 계속 지켜봐야 해요.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1시간쯤 지났을까요? 할머니의 눈꺼풀이 떨렸습니다. 천천히 눈을 뜨시는 거예요. 할머니, 할머니, 저예요. 수진이요. 할머니가 저를 바라보셨어요. 희미하게 미소를 지으셨죠. 진, 할머니의 목소리는 아주 작았지만 분명했습니다. 저는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네, 할머니. 저예요. 깨어나셨어요. 의사 선생님이 여러 검사를 하셨어요. 놀랍게도 할머니는 의식이 온전했습니다. 제 이름도 기억하셨고 어디가 아픈지도 표현하셨어요. 정말 기적입니다. 이런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회복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봤는데요. 의사 선생님도 놀라워하셨어요. 할머니는 점점 의식을 되찾으셨습니다. 다음 날에는 간단한 대화도 가능했어요. 내가 왜 여기 있어? 할머니가 쓰러지셔서 병원에 계신 거예요. 1달 넘게 의식이 없으셨어요. 달이나? 네, 그런데 이제 괜찮아지셨어요. 정말 다행이에요. 저는 할머니 손을 꽉 잡았습니다. 할머니도 제 손을 꽉 잡아주셨어요. 힘은 약했지만 따뜻했죠. 며칠 후 할머니는 일반 병동으로 옮기셨어요. 재활 치료를 시작하셨죠. 말하는 것도 점점 자연스러워졌고 기억력도 회복됐습니다. 저는 그동안의 일을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어요. 형수님과 시어머니가 할머니를 해치려 했던 일, 제가 경찰에 신고한 일, 재판이 진행 중인 일까지.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시며 들으셨어요. 표정이 슬프면서도 단호했습니다. 역시 내 생각이 맞았구나. 재산 때문에 사람이 변하는 거야. 할머니, 미안해요. 제가 더 잘 지켰어야 했는데. 아니야. 너 덕분에 내가 살았어. 고마워. 수진아. 판결 선고일이 되었습니다. 금요일 오전 10시였어요. 저는 법정에 갔습니다. 할머니도 휠체어를 타고 함께 가셨어요. 의사 선생님이 특별히 허락해 주셨죠. 법정에 들어서자 형수님과 시어머니가 보였습니다. 두 분 다 초췌한 모습이었어요. 할머니를 보더니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죠. 재판장이 입장하셨습니다. 모두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판사님이 자리에 앉으시고 판결문을 읽기 시작하셨어요. 피고인 최미란에 대하여 살인 미수죄로 징역 7년을 선고한다. 피고인 박영숙에 대하여 살인 교사 방조죄로 징역 3년을 선고한다. 두 피고인 모두 법정 구속한다. 쾅소리와 함께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형수님이 울음을 터뜨렸어요. 시어머니는 고개를 떨구고 계셨죠.
저는 할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도 제 손을 꽉 쥐셨어요. 정의가 이겼구나. 재판이 끝나고 우리는 법원을 나왔습니다. 밖은 화창한 봄날이었어요. 햇살이 따뜻했죠. 할머니를 휠체어에 태우고 천천히 걸었습니다. 할머니는 한 달간 재활치료를 더 받으셨어요. 걷기 연습도 하시고 말하기 연습도 하셨죠. 의사 선생님은 완전히 회복하려면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하셨지만 할머니는 의욕이 넘쳤습니다. 집에 가고 싶어. 조금만 더 힘내세요. 곧 갈 수 있어요. 퇴원하시는 날 할머니는 다시 강남 법무법인을 찾으셨어요. 유언장을 수정하시겠다고 하셨죠. 변호사님이 새로운 유언장을 준비했습니다. 할머니는 시어머니와 형수님 그리고 형님 동욱 씨 몫을 모두 삭제하셨어요. 대신 그 부분을 저와 제 아들 민서에게 더 주셨습니다. 1층 상가도 제 명의로 5층뿐 아니라 2층도 제 명의로 바꾸셨죠. 할머니는 5층 집으로 돌아오셨습니다. 저는 더욱 정성껏 할머니를 모셨어요. 재활을 도와드렸고 식사도 챙겨드렸습니다. 석 달쯤 지나자 할머니는 지팡이를 짚고 걸으실 수 있게 됐어요. 말씀도 거의 정상으로 돌아오셨죠. 형님 동욱 씨는 형수님과 이혼했습니다. 시아버지는 충격에서 회복하지 못하시고 건강이 악화됐어요. 요양병원에 입원하셨죠. 시어머니는 3년형을 살게 됐습니다. 우리 시댁은 완전히 무너졌어요. 하지만 저와 남편 그리고 할머니는 함께 새로운 시작을 했습니다. 어느 봄날 오후였어요. 할머니와 저, 남편, 아들 민서가 함께 5층 거실에 앉아 있었죠. 창밖으로 벚꽃이 흩날렸습니다. 할머니가 제 손을 잡고 말씀하셨어요. 수진아, 내가 없었으면 나 진작 죽었을 거야. 정말 고맙다. 아니에요, 할머니. 제가 더 감사하죠. 할머니 덕분에 저희 가족이 이렇게 평화롭게 살 수 있어요. 민서가 할머니 무릎에 머리를 기댔어요. 증조할머니, 저 할머니 정말 좋아요. 할머니가 민서 머리를 쓰다듬으셨습니다. 할머니도 우리 민서 정말 사랑한단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어요. 남편도 옆에서 웃고 있었죠.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따뜻하고 평화로운 오후였어요. 우리는 오랫동안 그렇게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두려울 게 없었어요. 정의가 승리했고 사랑이 이겼으니까요. 할머니는 올해 93세 생신을 맞으셨습니다. 저희 가족만 모여 조촐하게 축하했어요. 케이크에 초를 켜고 생신 축하 노래를 불렀죠. 할머니는 행복한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정말 행복한 순간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알았습니다. 진정한 가족이란 피보다 마음이라는 것을, 진심으로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이 진짜 가족이라는 것을요.